가죽이 누런 개로 변하더니 여왕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어 죽였다. 여왕과 아홉 공주는 꼬리가 7, 꼬리가 5인 여우였다.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게 너무 딱인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 우리나라 거였네. 조용하지만 치열한 궁궐 속 삶. 그 안에서 위로와 휴식을 주는 건 낙선제에서의 책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소설을 읽어드렸습니다. 사랑과 복수 이야기에 울고 웃고 때로는 미지의 곳으로 탐험을 떠나기도 했죠. 후세들은 이 책들을 낙선제본 소설이라 한다지요. 오늘은 내 이곳에서 여러분께 이 책을 읽어드리리다. 궁녀가 읽어주는 두 번째 소설은 태원지입니다. 주인공 임성이 동지들과 함께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태원이라는 대륙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인데요. 새로운 땅 태원으로 가는 길에 벌어지는 요괴와의 사투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해양 탐험 소설이기도 한 태원지, 이제 만나볼까요? 때는 원나라. 적벽강에서 의기투합한 이들이 있었으니 세상을 다스릴 포부와 지략을 담고 있는 임성. 지략과 용맹을 겸비함은 물론 천지의 조화를 아는 신성 같은 종황이었다. 천하가 예의도 모르는 호랑캐 손에 들어가 뜻있는 선비들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랑캐를 몰아내는 큰 뜻을 천하께 펴고자 하나 지식이 미천하여 주저하고 있습니다. 종황, 그대는 좋은 개교가 있습니까? 뛰어난 임금의 자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면서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늘이 주신 운으로 주공 임성을 만났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같은 기상이 있으니 분명 제왕이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진실로 병사를 일으켜 한번 떨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연의 움직임을 살피는 관리가 동남쪽에 왕자의 기운이 있다는 보고를 하였다. 병사들의 수색이 심해지자 임성은 종황을 비롯한 7사람과 함께 몸을 숨겼다. 지금 병사들이 성 아래 마을을 맹렬하게 수색하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돌아갈 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동방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산수가 아름답고 일관 문물이 예법에 맞게 번성하여 부모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성스러우며 임금은 의롭고 신하는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하늘이 보배롭게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그곳에 가서 의지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소. 임성일행은 배를 돌려 곧바로 출발하였다. 거센 바람이 불어 작은 배는 뒤집어질 듯 요동쳤다. 바람에 나뭇잎같이 빠르게 이끌려 순식간에 천리를 이동하였다. 배는 바다에 표류하다 한 섬에 도착하는데 그 섬의 이름은 여인국이었다. 마을이 번성하였고 집마다 소, 말, 닭, 개를 기르고 있었다. 중국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다만 왕래하는 사람들이 모두 절세 미인이었다. 방심하면 안 될 텐데. 말과 행동 거지는 사람 같으나 요괴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군. 어찌 한결같이 예쁠 수 있단 말이야. 오늘 대군자이면서 대장부이신 분을 만나게 된 것은 진실로 제 평생의 행운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인연이니 남편과 아내의 연분을 맺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저에게 9명의 딸들이 있으니 동행한 사람들이 각각 배필로 삼아 함께 나라를 다스리며 부귀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분명 요괴지 사람이 아니다. 내일 신부를 직접 맞이하는 의식을 할 때 알 수 있을 것이야. 종황이 붉은 괴짝을 가져오라 명했다. 열어보니 붉은 개가죽 수백 장이 있었다. 종황은 부적을 써서 가죽 위에 붙인 뒤 가죽 10장을 골라 몸 안에 감추도록 분부하였다. 내가 잔을 던져 호령하면 즉시 가죽을 내서 던지도록 하시오. 홀라가 시작됐다. 여왕이 9공주에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장수들에게 술을 권하게 했다. 바로 그때 종황이 임성에게 눈빛을 보내니 임성이 그 뜻을 알고 여왕에게 말하였다. 깊은 은혜를 입었으나 보답할 길이 없으니 비록 변변치 않은 물건이지만 이것을 드려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하려고 합니다. 말을 마치고 임성이 소매 속에서 가죽 하나를 여왕 앞에 놓았다. 바로 그 순간 가죽이 누런 개로 변하더니 여왕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어 죽였다. 순식간에 누런 개 수백 마리가 뛰어다니며 하나하나 물어 죽였다. 죽은 후에 모아보니 여왕과 9공주는 꼬리가 7, 꼬리가 5인 여우였다. 이것들은 세상에 나온 지 오래돼 천년 봄을 살고 천년 가을을 살았습니다. 또 사람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능히 이러한 병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괴와 사투를 벌이며 섬을 탐험하던 임성과 종황. 태원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수년 전부터 5나라로 나뉘어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지략을 모아 5나라를 차례로 통일해 대흥국을 세운다. 아, 배우분들 연기 우리 또 성우분의 열연 아주 잘 봤습니다. 태원지라는 소설 만나봤는데요.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게 너무 딱인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 우리나라 거였네. 약간 뭐 해리포터하고 반지의 제왕하고 막 섞어놓은 것 같은. 네. SF 판타지 막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 네. 우리나라엔 이런 식의 모험 서사는 없나 보다. 유교 문화가 워낙 깊어서 모험 같은 건 좀 약간 좀 억압되었던 모양이다라고 했는데 네. 태원지를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좀 반성하기도 했고요. 분명히 서양의 판타지와 우리 판타지는 달랐고 모험이 달랐구나. 그리고 굉장히 호쾌하고 심지어 되돌아오는 오디세이아 얘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서 뭔가 자기들의 왕국까지 차렸구나라는 네, 점에서 굉장히 호쾌한 모험담이구나라는 걸 정말 절감했습니다. 네네네. 궁중 여인들이 읽었던 소설이라고 해서 로맨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주류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라를 세우고, 네, 요괴들을 때려잡고, 네, 이런 소설들도 많이 좋아했나 보네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그게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과연 이 세계가 중국 중심일까라고 네. 하는 생각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죠. 만약에 네. 세계 지도도 들어오고 네네. 그러면서 분명히 이 바다를 통해서 나가면 중국이 아닌 또 다른 대륙, 중국 못지않은 또 다른 대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상상력. 그때까지는 어떤 무슨 그 확실한 어떤 없었고, 지식은 없었던 네. 거지만 그런 상상력을 꿈꾸고 그것을 소설화했다는 것. 그래서 궁중 여성들도 그거를 읽으면서 이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좁은 세상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있을 있구나. 것이다라고 같이 꿈꿀 수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지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낯선 외부 문물이 들어온다라는 건 나갈 수도 있다라고 역발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 말은 뭔가 배를 타면 청나라를 넘어서도 훨씬 더 먼 곳에서 뭔가 들어오고 나가나 보다라는 이 상상력을 가졌을 듯하고, 이 상상력은 좁은 궁궐도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의 이 답답함을 넘어서 원대한 상상력을 자극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 이걸 다시 저도 들으면서 국가를 새롭게 만드는 초석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개념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는 단순한 좀 복수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더 넓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상상력을 어떻게 쓰는지 좀 용도에 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 창작 소설인가요, 태원지는? 이거는 네. 창작 소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그 보면 알다시피 그 종황이 네. 아주 부모에게 효도하고 엄청난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네네. 칭찬. 아마 중국 사람이 있었으면 그 말을 안 썼겠죠. 그리고 그러네. 여긴 안 나오는데 네네. 아까 그 여인국 중에서 여인이 한 말 중에 참 중국 사람들 의심 많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중국인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묘사. 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역사를 얘기해 줄 때 우리나라 그 동몽선습에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러니까 그 동몽선습은 우리나라 책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썼을 리는 없을 거고요. 이렇다면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 지식인이 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들이 전해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이 소설이 주는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모험이라는 세계는 굉장히 서구적인 걸로만, 그래서 프론티어 정신은 서구적인 것이다라고만 배워왔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동안은 해리포터 같은 이 소설을 찾기 위해서 막 서구권 소설 안에 막 굉장히 뒤지기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고전 소설의 서고를 뒤지는 게 더 빨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모험 소설의 원형들이 바로 이 태원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탐험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탐험 자체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쫓겨가다가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탐험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인데, 이건 저희 그냥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그 자기가 택하지 않은 삶일지 모르지만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은 아. 점점 깨달아가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중에 자기가 택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자기만의 세계도 만들어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 소설에서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메시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좀 메시지. 찾아봤습니다. 질문 왔습니다. 궁중 남자들도 이 소설을 읽었을까요? 여인들만 읽었을까요?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읽었겠죠. 영조대왕이 구운몽을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걸 볼 때 읽었을 것 같은데 대놓고 소설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대놓고 야동봤다고 하는 얘기랑 같아서 그 정도였나요? 예, 그러니까 저기 사대부들 입장에서 그랬군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정조대왕 시절에 그 이상황과 김조순이라는 분이 그 몰래 숙직을 하다가 소설을 읽다가 정조한테 들켜가지고 파직당하고 반성문 쓰고 막 직장에서 이러거든요. 몰래 야동보다 걸린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 그렇지면 이제 그렇죠. 그런 거죠. 공용 예. 컴퓨터로. 물론 이제 그때 읽은 거는 이제 그 네네네. 중국 소설이긴 네네네. 한데요. 야. 예. 아마 읽었을 거 왕실 남성도 읽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왕께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읽었다고 절대 얘기 못 하셨겠네요. 보셨어도 왕은 뭐 정말. 왕이야 뭐 영조대왕께서는 대놓고 읽으셨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뭐라고 할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